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들어오시고요. 네. 그 뒤에 계신 분도 좀 앞으로 오세요. 예, 맨 뒤에 계신 분. 예,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 보고,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마이크 써서 서로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그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 앞자리로 오세요. 예, 앞자리. 바로 여기. 됐어요. 네, 대충 내 목소리만 들리면 돼요. 네, 괜찮습니다. 예, 앞으로 오세요. 네, 앞자리. 네, 방금 소개받은 김희재고요. 이 인원에서 무대 위에서 하는 게 오히려 쑥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실미도를 만약 여러분들이 봤다고 한다면 나이가 안 됐을 때 봤거나 그러니까 봐서는 안 되는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이제 케이블 채널 같은 데서 뭐 하는 아마 느낌에는 뭐 내 느낌에 한 70년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화면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천만 영화가 이제는 뭐 그렇게 막 놀라운 것도 아니고 앵간히 만들면 천만 가는구나 뭐 이런 분위기가 작년부터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천만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였어요.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의 천만이 한 번도 못 넘어본 숫자였기 때문에 800만 친구라는 영화가 한 880만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그래서 천만을 하면 되게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의 숫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으로 이룬 한국 영화라는 것 때문에 실미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가 됐지만 사실은 이미 그것도 10년 전의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 굉장히 세련되고 더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더 다양한 영화들이 천만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어쨌건 저를 설명할 때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주의 집중을 이렇게 확 끌 수 있기 때문에 실미도라는 작품이 아직도 10년 전 작품이 대표작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이나 그 사이에 제가 뭐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거나 뭐 그랬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 안 나온 건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제 이력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86학번이고요. 영화 연출을 했어요. 전공을 영화 연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동기가 한양대학교 영화과 86학번이면 뭐 설경구가 제일 유명하고요. 뮤지컬 하시는 전수경 씨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바로 위에 8호 학번의 감독들이 뭐 연애시대 같은 거 그 다음에 파파 이런 거 한 한지승 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감독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고 또 뭐 이제 그런 시기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영화 연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80년대 제가 90년도에 졸업을 했죠. 90년도에 우리나라 영화계가 여자 영화 조연출을 써줄 만큼 녹록한 현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2부의 공연방 이런 거를 만드는 현장에서 여자 조연출은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출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만화 스토리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화 스토리 공모전에 그냥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써서 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나는 원고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100장 가까이 써서 보낸 원고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찾으러 갔어요. 나 그 원고를 좀 내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갔더니 좀 보재요. 보재더니 사실은 자기네가 자기네 쪽에서 키우고 있던 작가를 좀 이렇게 떠들썩하게 데뷔를 시키려고 만들었던 공모전이다. 그래서 이 공모전은 원래 딴 사람 되기가 어려운 공모전이었는데 당신 작품이 우리는 좀 흥미로웠다. 근데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찾으러 와줘서 다행이다. 우리랑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만화 스토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잠깐 뭐 있었냐면 김창완 씨가 진행하던 심야 음악 프로그램 중에 꿈과 음악 사이라고 하는 CBS 2시간짜리 심야 방송이 있었어요. 그 방송에서 구성 작가를 1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말에 또 공개 방송을 할 때는 같이 사회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졸업 후 1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1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만화 공모전을 해서
그때 만화 스토리 작가로 시작을 한 거예요. 만화 스토리가 작가가 따로 있다라는 게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도 10년 정도가 지난 뒤에요. 만화 스토리 작가들은 그때 당시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만화 스토리 작가는 만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면 그 그림을 보고 거기다가 말풍선에다가 글씨를 넣는 건가요? 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아니고 만화 스토리 작가는 영화 시나리오로 쓰는 것과 똑같이 그 이야기를 다 구성을 해요. 대사도 다 쓰고. 어떻게 보면 영화 시나리오보다 더 디테일해요. 왜냐하면 영화는 사운드와 움직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만화 스토리는 컷의 연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인공이 주먹을 쭉 뻗어갖고서는 푹 하고 슬로우 모션을 탁 하고 이렇게 튀기면 그 느낌이 다 전해지잖아요. 이렇게 볼이 이렇게 밀리는 클로즈업 같은 거 들어가는. 만화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도 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고 날아가서 발로 한 번 더 까고 드럼통을 한번 찍고 해야 거의 이 분위기가 다 전달이 되다 보니까 훨씬 지문이 디테일하고 과격해요. 그래서 그 만화 스토리를 써서 넘기면 콘티 작가가 콘티를 면 분할을 하고 그거가 그대로 만화가 팀에 넘어가면 만화가 쪽에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데센을 그려서 넘어가면 마스크 그리는 사람이 마스크를 돌리고 넘어가면 배경 그리는 사람이 공장제 만화가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 콘티로부터 마지막 펜터치에 지우개 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필로 그린 걸 지우고 하는 데까지 한 7단계 정도. 이게 한 팀이에요. 그렇게 하는 만화 스토리를 약 10년을 썼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량을 썼냐면 그때 당시에 만화 스토리는 알려지지 않은 유령 작가 같은 직업이었지만 돈은 글 써서 버는 것 중에 최고였어요. 92년, 93년도면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그쵸?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때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면 돈 얘기가 나오니까 집중력이 그때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얼마쯤 될까? 안 돼도 한 5천 정도는 되겠죠? 그쵸? 92년도에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5배 정도는 한 5천 정도에 그거를 매달 벌었어요. 근데 매달 그만큼을 벌려면 일을 얼만큼을 해야 되느냐? 원고지 70매가 만화책 한 권 분량이에요. 그거를 내가 한 달에 한 13권 정도를 썼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원고지 1000장을 매달 쓰는 거예요. 매달 새로운 얘기. 금융, 정치, 경제, 스포츠, 의학, 공상과학, 우주전쟁 이런 모든 분야를 막는 멜로 빼고 정말 싹 다 그런 거를 매달 13권씩을 썼어요. 그리고 남이 쓴 원고 한 60권 분량을 매달 감수를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썼다고요? 10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거의 글 쓰는 기계처럼 지금 내 딸내미가 제가 고대 강의를 이렇게 또 흔쾌히 억셉트한 거는 이 기획 의도가 참 좋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친 스케줄에서 요 정도 인원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실 마음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딸내미가 이번 2학기에 고대에 와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예요. 92년생 있어요? 네. 92년생이 혹시 경영학과 있어요? 여기? 경영학과예요? 잘 부탁합니다. 그쪽으로 올 거예요. 그 친구가 파이낸스 전공인데.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게 좀 학생이랑도 좀 지내놓고 그래서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 딸은 엄마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게 곧 돈이 된다라는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5살, 6살. 그러니까 글 쓰는 기계처럼 글을 쓰고 살았어요, 정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지부터 시작해서 이벌 타자기, 전동 타자기, 286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탭까지 저는 그 원고를 쓰는 모든 디바이스의 진화를 다 겪으면서 20년이 넘도록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화 스토리를 10년을 썼는데 그럼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한 편을 끝내고 마지막 그 인색을 다 끝내고 넘기고 바로 제 3번째 에세이집에
퇴고를 월요일날 끝냈어요. 그렇게 글을 쓰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을 퍽퍽 긁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계예술대학교에 교수로 있는데 학교 앞에 전보 비디오 책방을 갔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만화책을 담는데, 그러니까 제 인풋을 위해서 제 인풋을 위해서 물론 뭐 인문서를 보기도 하고 경제서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지만 저는 만화책도 많이 보거든요. 정말 만화책을 막 약간 이렇게 애가 막 이렇게 걸신 들린 것처럼 막 담아서 이만큼을 빌리더라고요. 근데 10년을 그렇게 쓰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바닥이 정말 내 바닥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 7년 차쯤 됐을 때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근데 거기에서 만난 선배가 자기가 영화 데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적 모티브가 굉장히 만화적인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당신은 어차피 만화 스토리 작가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영화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안 되겠느냐, 자기랑. 아무것도 개런티는 못 해주겠지만.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 쓰면은 요새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은 얼마쯤 벌어요? 그러니까 뭐 신인 작가가 잘 부정을 받으면 1,000만 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버는 돈을 1년에서 3년 정도 한 작품을 준비해서 겨우 받을 수 있는 고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그렇게 큰 컨선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내가 영화 연출을 전공했는데 언젠간 영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화 시기의 끄트머리하고 영화 시나리오가 겹치게 돼요. 영화 시나리오 썼어요. 정말로 그때 영화 시나리오 고려를 받은 게 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몰라요. H라는 영화예요. 네, 전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관객 7만 명 들었기 때문에 전국 관객이 7만 명이면 큰 극장에 한 5명 앉기도 하고 뭐 요런 숫자예요. 2002년 연말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쓰기 시작했을 때로부터도 3년 뒤에나 그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계기가 되어서 영화 시나리오를 계속 하게 되면서 만화가 자연스럽게 접어졌어요. 자, 라디오 구성 작가를 하고 만화 스토리 작가를 하던 중에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된 거죠.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는 영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썼는데 줬는데 소식도 없고 뭐 정말 엎어지네 마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그렇게 스타트를 하게 돼서 조금씩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이 얘기를 다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밤을 새야 되고 영화 시나리오를 쭉 쓰다가 또 어떤 계기가 생겨서 TV 드라마를 쓰게 됐고요. TV 드라마를 쓰다가 보니까 뭐 애니메이션을 쓰게 되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에세이를 쓰고 뮤지컬 대본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글을 써서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체에 대한 원고를 써본 거예요. 딱 하나 내 손으로 쓰지 않은 거는 게임 시나리오. 왜냐하면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박은 해요. 근데 게임을 잘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회사의 이름으로 나간 게임 시나리오는 있어요. 요번에 출시가 돼요. 닌텐도에서. 네, 그런 거는 있는데 제가 직접 쓴 거는 어쨌건 게임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분야예요. 거의 모든 분야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맨 처음에 상상력을 시작한 자가 그 밸류 체인에서 끝까지 가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 거예요. 영화를 해서 대박을 쳤어요. 한 2년 지나면 계약 무슨 조그만 영어로 된 문서를 들고 PD가 찾아와요. 작가님 잘 계셨어요? 사인 좀 몇 개 받을 거 있어서 이게 뭔데? 저희 영화 이렇게 내보내요. 여기랑 여기랑 사인을 한 10개를 받아가요. 그럼 그게 뭐냐면 리메이크 판권이에요. 리메이크 판권을 파는데 작가의 동의가 없으면 해외에선 절대로 그걸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리메이크 판권을 판 수익에 작가 몫이 있느냐? 그거 나눠주는 영화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 그거 사인을 작가가 왜 하는지 설명 안 하고, 근데 영어로 된 계약서들은 이만큼씩이에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여러 번 발생을 했고, 또 하나 더 억울한 거는 내가 영화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1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억의 돈을 다 받지 않고 스타트할 때 예를 들면 3천이면 3천, 5천이면 5천만 원을 받아요. 영화 시나리오 썼어요. 줬어요. 그 영화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공중에 떠요. 아무도 그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딴 데다 팔아서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럼 망한 제작사의 대표는 반드시 찾아와서 소송을 걸어요. 내가 너 5천만 원 줬는데 누구 멋대로 이거를 만들어. 그럼 그 사람이 이걸 만들 수 있느냐? 만들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장된 이야기가 시장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이 밸류 체인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사장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하나의 이야기가 한 번 소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작가들의 굉장한 불행은 작가들의 상상력이 200억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설국열차 500억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으니까 밖으로 추천나간 거잖아요. 뭔지는 알아요, 설국열차가? 네,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제작비가 500억이고 그래서 CJ는 국내 배급만 하겠다고 120억을 댔는데 나머지 380억을 댈 자가 없어서 CJ가 결국 다 돼가지고 전 세계 배급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BEP를 못 맞춰요. 우리나라에서 BEP를 맞출 수 있는 제작비의 맥시멈이 지금 정말 맥스로 가도 200억이에요. 그럼 작가들이 어디에 상상력이 부착되느냐? 200억 상상력의 한계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작가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그러면 작가들은 마음껏 상상력을 펼치고 그거를 소화해 줄 수 있는 마켓을 연결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둘러싸고 있는 시장 현황에 대해서 누군가 제대로 매니지먼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회사가 올드스토리라고 하는 회사예요. 올드스토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작가를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 이런 걸 얘기를 해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벤처 사장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되나 싶었는데, 여기 또 그런 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게, 나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살았거든. 너희 왜 그러고 사니? 이거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나를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힐링이나 멘토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심지어 이 학기에 와가지고 와서 공부할 친구 제 딸한테도 그 친구 대학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 이제 올드스토리라는 회사를 막 시작할 즈음 뭐 언저리다 보니까 제가 어땠겠어요? 많이 불안했겠죠. 얘를 끝까지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캐나다 대학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회사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막 이래서 그 친구가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해봤어요. 최저 생활비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그 친구를 줬어요. 그리고 네 인생 내 인생에서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끝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이제 네가 이걸 갖고 국을 끓여 먹든 밥을 끓여 먹든 학교를 졸업을 하건 못하고 이제 나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굉장히 독립적인 경우 살자.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막 그 친구한테 전공을 뭐 바꾼다고 하건 뭐 말건 여기 고대에 와서 다 결정하고 저한테는 그냥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간섭을 안 해요.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얼만큼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지 아신다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오늘의 주제예요. Y로 만드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 스토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작가가 막 이렇게 커튼을 내리고 웨키엠을 틀어놓고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저는 아메리카노 마셔요. 저는 에스프레소 못 마셔요. 막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다가 번쩍 그분이 오셔서 말하면 막 쓰다가 또 막 괴로워하고 담배 피고 이런 상상을 하시죠? 그렇게 쓰는 작가들은 20년 동안 쓰기가 힘들어요. 20년 동안 자신의 업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산업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면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고요.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에서 약속을 지켜내는데 그분이 오시느냐 그분이 오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프로페셔널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방법론이 존재해요. 방법론이 존재하고 훈련을 하면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여기에 굉장히 큰 착각이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겁없이 작가를 하겠다고 하고 많은 친구들이 쓸데없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느냐. 저의 원천은 한 달에 1000장씩의 원고를 10년을 썼다는 거예요. 빨리 쓰고 정확하게 쓰고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데는 누구보다도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물론 그래서 손에 마비도 빨리 와고 5년 전부터 돋보기를 써요. 근데 정말 내가 피를 이렇게 피를 찍어서 쓰는 거는 막 내적 괴로움이 아니고 물리적인 훈련의 결과로 내 직업병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것을 해내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 세계의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도 자신이 있어요. 대중을 설득시키고 대중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 그것에 대해 훈련하는 것, 그것에 대한 R&D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도 문화관광 그 사람 만나가지고 스토리 산업이 독립된 산업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디바이스나 완성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재 산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 산업을 이렇게 육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거의 약간 잡두탄 듯이 막 얘기를 했더니 약간 공무원이 무서워했어요. 약간 무서워하면서 막 말씀하시니까 힘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스토리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내가 20년 동안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는 이야기의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공통점이 무엇일까로 해서 찾은 게 Y로 만드는 스토리예요. 저 뒤에 문이 열리고 장동건이 뚜벅뚜벅 들어와서 바바리 코트를 쫙 열더니 권총을 딱 꺼내서 내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 쐈어요. 이 얘기가 재밌어요? 답을 할 수가 없지. 이거를 흥미롭기는 하나 자, 인물, 사건, 배경 다 했어요. 인물, 장동건. 장동건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아이콘이죠. 장동건이라는 이렇게 아우라 속에는 여럿이 뭐 현빈도 들어가 있고 조인성도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장동건이라고 하는 아우라를 대표하는 아이콘 이런 인물, 사건, 들어와서 총으로 쐈다. 큰 사건, 배경,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 지하 2층. 인물, 사건, 배경 다 했어요.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때 여러분들이 딱 나한테 뭘 질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가 궁금해요? 왜? 그죠? 왜가 설득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들려고 강요당하고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는 이 Y가 아니고 Who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 그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관해서 묻고 답하고 이 과정이 아니고 저는 어디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거는 뭐예요? Who예요, Who. 누구냐? 너 누구냐? 할 때 저는 뭐 이렇게 어디 살고 어쩌저쩌고 하고요. 근데 왜 사냐고 묻거든 그저 웃지 요즘. 그죠? Y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왜 공부를 하고 나는 왜 살고 나는 일을 왜 하고 왜 공부하고 이 부분에서 늘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얘기를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스토리를 만들 때 맨 처음에 해야지 되는 일, 많은 대중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구나 궁금해하고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그 방법의 첫 번째가 좋은 소재를 잡으면 되죠. 광해 같은 소재 좋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에요. 얘기가 재밌으려면 그래도 역시 주인공이 좀 매력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전이 나와서 와이 한번 탁 타려니까 이제 설득이 확 되잖아. 이야기를 만드는 맨 첫 번째 단계는 주제예요. 주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띠임을 잡지 못하면 그 이야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띠임을 잡으라고 하면 보통 뭐를 잡냐 하면 너 이번에 무슨 얘기 쓸 거냐? 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럼 저는
사랑해가는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 좋지. 오케이, 사랑. 그래서 사랑이 뭐? 그러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해. 오케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옮겨드린 이 대화는 내 수업 시간에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대화예요.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알았어, 사랑이 중요해. 누구한테 왜, 무엇을, 어떤 사랑이. 그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주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사랑은 뭐냐? 주제어예요, 주제어. 내가 상상하는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는 주제어예요. 근데 주제가 되려면 추상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이 명사에 나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지만 주제가 돼요. 여러분 인생의 theme, 여러분 인생의 주제에 대해서는 유치할 만큼 문장화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주제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어떻게 잡아요? 살다 보면 알아지겠죠.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모든 작가가 다 그 주제를 잡고 그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앙드레지드라든가 미시마 유키오 같은 세계의 대문호는 내가 어떻게 주제를 잡고 시작할 수 있겠는가. 그저 하늘이 내게 준 영감에 따라 글을 쓰다 보면 끝나고 났을 때 나도 알게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천재 같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업으로서 글을 써나가야지 되고 직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을 때 글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고 중간중간에 그냥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끌어다 쓰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방어해내지 못하고 그것들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내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다가 이야기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끝내는 영화로 완성되지 못하거나 영화가 되었다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내가 증명하고 싶은 가치로서의 주제를 정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이거를 갖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주제가 너무 어렵다면 엔드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내 나이를 상상할 수 있나? 40 중후반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상상돼요? 잘 안 되죠. 솔직하게 이렇게 상상이 가능한 나이가 몇 살, 한 10년 뒤까지는 상상해봐요. 그거까지는 돼요? 그럼 요 기간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0분짜리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2시간짜리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10년, 딱 10년까지 내가 증명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일까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0년 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엔드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엔드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방법, 제가 이 엔드 이미지라는 단어를 떠올린 것은 어느 룸사롱 화장실에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나 비밀은 있다라는 영화의 개봉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이병헌 씨가 369 게임을 하자고 했어요. 나는 369 게임을 굉장히 나는 정말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병헌 씨는 369 게임의 달인이었어요. 문자를 치면서 369 게임을 했는데 졌어요. 한 10몇 명이 하다가 막판에 이병헌 씨랑 나랑 졌어요. 내가 돈 3만 원은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 굉장히 술을 잘 마시게 생겼지만 나는 바카스 반병이면 딱 적당한 주량이에요. 체질적으로. 근데 이 벌주가 폭탄주 한 잔이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없는. 그래서 딱 마시고 나서 이제 한 12분 정도 지나니까 딱 신호가 와서 이제 가서 그날 밤에 정말 내가 체리를 많이 먹었다는 걸 내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하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막 온몸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문제를 딱 잡고 생각을 한 게 그때가 실미도가 막 개봉이 돼가지고 막 의식 있는 작가라는 뭐 정말 막 인터뷰에 막 완전히 이러던 시기에 헤드카피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실미도 작가 룸사롱 화장실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져 이렇게 딱 떠오르니까 이거는 너무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생수와 비닐을 들고 이렇게 정말 실려서 집에를 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헤드카피로 정리되는 어떠한 씬에 대한 상상,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올드스토리는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올드스토리라는 회사는 지금 컨텐츠 스토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기업, 프로젝트, 건설 모든 분야에 대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해요. 그것이 캐시카우를 발생시켜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그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는 두 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때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업이요 이렇게 성실한 이미지를 고객분들께 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떤 성실함입니까? 그러면 굉장히 당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감동을, 그러니까 어떠한 고객에게 어떤 감동을 일으켜서 어디로 움직이시고 싶습니까? 구체적인 이 질문을 계속 들어가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이 프로모션이 끝났을 때,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고객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0년 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안 되겠으면 인터뷰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어떤,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어떤 매체에서 와서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기사의 헤드카피는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꿈꾸라 그러면 여자 작가들 중에는 저는 청담동 오피스텔 12층 정도가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내려다보고, 원룸 형태도 괜찮지만 좀 넓어야겠어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많이 입력된 드라마의 한 장면일 뿐이지 구체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매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매체 중에 뭐 엑셀런스 코리아라든가 뭐 한국경제라든가 무슨 뭐 매일경제라든가 아니면 뭐 리더십 럭셔리 뭐가 됐든지 간에 와서 인터뷰를 해서 갔더니 청년 누구라든가 뭐 아무개 어쩌고저쩌고라든가 이 헤드카피를 내가 한번 뽑아보면, 그럼 그 안에 여러분의 가치가 다 담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한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 내 가방에 있는 것도 한방에 산다라고 하는 한의학 웹툰이에요. 내가 퇴고를 했다는 에세이도 뽀글이파마와 배불뚝이에 대한 변명이라는 건데 그것도 한의학 관련 에세이예요. 그래서 한의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제가 담당 PM한테 오케이, 한의학의 엔드 이미지가 뭐야? 올드 스토리에게 있어서 한의학의 엔드 이미지가 뭐야? 그랬더니 제시카 알바가 토크쇼에 출연해서 요즘 미용과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한의원에 다니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세계화라는 게 담겨있죠. 제시카 알바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거니까. 미용과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서 가는 한의원 이런 게 아니고 예방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서 셀럽들이 그 이야기를 나와서 할 만큼 대중화시키겠다는 얘기가 그 한 장면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 가능한 이야기가 10년이라면 10년의 이야기를 쓰임을 그렇게 정하세요. 그렇게 쓰임을 정하고 나면 이 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후는 다 알아요. 그죠? 자, 그럼 거기까지 재밌는 이야기가 되려면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 안에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응축된 에너지가 있어야지 돼요. 어느 날 잡혀 들어갔어요. 갇혔어요. 군만두만 줘요. 이 사람이 나와서 나를 이렇게 가둔 놈을 찾고 싶다는데 걷다 대놓고 왜 이렇게 물어요 누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 18년 동안 응축된 에너지는 핑 튕겨나가면 쫙 해서 거기까지 가게 돼 있죠. 그쵸? 딸이 잡혀갔어요. 딸이 잡혀가는 현장의 그 소리를 아빠가 핸드폰으로 들었어요. 딸을 찾아야겠다. 이 원트, 후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원트를 가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왜 따님을 구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왜? 아빠니까. 자, 이 원트라고 하는 이 욕망, 이 원트가
Y라고 하는 것과 합이 딱 맞아서 응축된 에너지가 확 생기면 이 주인공은 거침없이 거길 향해서 달려나가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이루고자 하는 그 씬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원하는가? 여기서 원투와 Y를 만나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보고 싶은. 그래서 이야기가 재밌는 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조실부모하여 이렇게 하였는데 나는 꼭 그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반드시 성공하리라. 나를 냉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80년대까지는 통했어요. 근데 9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눈물 겪고 배고픈 이야기는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Y 부분이 살짝 그냥 저는 제가 자유로운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 세계를 다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꼭 그 자유로운 여행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되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근데 그 시대적 공감을 얻어야지 되는 거는 만들어진 컨텐츠의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1000만 명이 동의하는 인생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지지해줘야지 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의 정도만 얻을 수 있는 원트와 Y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Y가 없어요. 더 슬픈 건 원트도 없어요.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빌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트가 있고 Y가 돼 있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에서 해줘야지 되는 게 니즈예요. 자, 아빠가 딸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아빠라고 했을 때 딸이 납치가 되는 전화를 들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고를 해야죠. 그죠? 근데 이 아빠는 신고를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뛰어요. 자, 요 원트와 니드 사이에 어떤 합이 필요하냐면 이 아빠는 신고를 해야지 되지만 딸이 납치가 된 것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예요. 그리고 이 아빠는 경찰보다 훨씬 뛰어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고 이 아빠의 주변에는 자신을 백업해줄 자신의 팀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빠가 직접 가서 그 아이를 구해내도록 추적을 하는 게 맞죠. 직접 들었으니까. 그쵸? 원트와 니드 사이에 합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원트와 니드가 합이 맞으면 그 주인공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추진력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원트가 불분명해요. Y도 불분명해요. 그런데 요새는 점수 못 따요? 여전히 토플 따요? 토익 따요? 토익 따요? 자, 그런데 이제 토익을 딴다 그래요. 토익의 니드가 있대요. 연결고리가 안 맺어져요. 이 아빠가 딸을 구해야 되는데 스포츠카가 한 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빠가 스포츠카를 막 찾으러 다녀요. 스포츠카는 굉장히 멋진 거예요. 토익 멋진 점수만큼 토익 만점만큼 스포츠카는 멋진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그 차를 사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추진력을 받아서 클라이막스 지점까지 달려가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그 합을 맞춰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풀을 쌓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 Y에 대해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 Y를 정립하지 못한 이유는 더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끝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해내고 싶은 가치에 대해서 아직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론에 근거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참 근사한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라면 그렇게 들려줄 수 있게 되려면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쓰임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화두가 되는 키워드, 가치관, 이것들이 조합된 주제 문장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저희 딸내미가 이제 9학년부터, 그러니까 중3 정도서부터 가서 공부를 했는데, 방학 때 이제 들어오면 반갑잖아요. 1년 만에 보니까. 그다 이제 같은 공간 안에 오래 이렇게 같이 치대다 보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뭔가 갈등이 쌓이잖아요. 부딪혔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하건 어떤 허접한 인생을 살건 나는 네 엄마이기 때문에 네 인생을 끝까지 볼 거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고, 그런데 너는 정말 그렇게 내가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네 인생을 케어하는 존재가 되게 하고 싶으냐. 나는 한 사람으로서의 네 인생을 내가 궁금해했으면 좋겠다. 너는 나를 향해서 너 자신을 마케팅할 의지가 이제 없어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을 돌봐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마케팅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쵸? 그냥 여러분들의 아주 내추럴한 모습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을 거예요. 부모님은 받으실 겁니다. 부모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기대라든가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많은 잘못을 해요. 왜 쓸데없이 당신들 인생을 여러분들한테 다 투영시키고 막 이런, 그거는 하면 안 되지만, 내 인생을 궁금하게 만들면서 나를 마케팅하는 방법.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때에도 같은 맥락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근사하게 보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때 관계에서 남는 건 의무밖에 없거든요. 의무만 남은 관계는 그건 되게 슬픈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이 분명한 인생은 어떤 선택이 와도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들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그때의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생이 실패하는 거나 이야기가 실패하는 게 거의 같아요. 주인공들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막 일관성 없는 선택을 하고 그러면 얘기가 굉장히 재미없어지고 이상한 드라마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관성. 그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주인공들은 성장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나 긍정적인 성장은 아니에요. 보들레르의 작품은 언제나 그 부정적 성장을 하죠.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인간인 형태를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방향으로 인물은 계속해서 변화되게끔 되죠. 네, 제가 처음 프로 작가로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게 그거예요. 야, 너 그러다 쓸거리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하셨는데 20년 넘게 써온 지금까지도 시간이 없지 쓸거리가 없지는 않아요. 언제나 소재가 넘치는데 그거는 소재 마이닝에, 그러니까 안테나가 늘 이렇게 뻗쳐 있는 거예요. 늘 나는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나는 아주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막 되게 이렇게 뛰어난 영감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뭘 잘하냐면 통섭이라고 하는, 그때는 통섭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잘하는 거예요. 이쪽 얘기를 이렇게 끌어다가 저쪽 얘기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사이에 남들이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이쪽 분야의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요거를 엮어놓으면 나는 되게 재밌어 보이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분야를 연결하고 조합해내는 거를 되게 잘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야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분야를 많이 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테나를 다양하고 넓고 멀리 뻗쳐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만화, 드라마를 대충 내가 우리 지역 채널 CNN, 중앙 CNN 1번부터 시작해서 304번 패션 N 채널까지 거의 매일 3번쯤을 이렇게 쭉 해요. 쭉 봐요. 그래서 거의 다 내가 그러면 집중해서 다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거는 거의 다 알고 영화는 거의 개봉관에 가서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잡지들 중요한 잡지들은 다 보고 페이스북도 하고 네 그렇죠. 그거를 하고 있으면 소재는 생각보다 무궁무진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요. 그때 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증명하고 싶은 가치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 확장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하는 동안에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는 막 거의 뭐 부와 명성에 막 이렇게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는 에너지로 열심히 살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다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 믿어지죠. 그런데 나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아무 거에도 잡고 있는 게 없는지. 주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단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건 부분이에요. 인물 사건 배경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사건의 부분에서 아는 게 적을 뿐이지 주제가 되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모를 만큼 고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다 알아요. 단지 그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찬스가 별로 없었을 수는 있어요. 가치를 모르기는 어려워요. 단지 그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엮어가야지 되는 사건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이해돼요? 어떤 차이인지? 제가 커트가 약 50만 원 하는 2시간짜리 걸리는 미용실의 원장님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커트를 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커트 가격이 50만 원. 그래서 나는 커트를 받을 생각이 없는데 이분이 뭔가 한대한 꿈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후진을 양성하고 이 커트의 미학에 관한 어떤 유럽적인 그 공부를 하신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후진에 대하여 막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시다고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 학원을 차리셔서 어떤 사람들이 왔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해요? 정말 한 2시간에 걸쳐서 정말 끈질긴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맨 마지막에 탁 대답을 못했는데 그분도 알았고 나는 약 1시간 40분 전에 알았던 그분의 가치가 있어요. 그분은 돈을 원하셨던 거예요. 돈을 원했어요.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후진, 양성과 이걸로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위에 붙어 있는 이 껍데기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의 욕망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가다가 자꾸 엎어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오신 거예요. 정말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끈질기게 물었더니 돈이라고 하는 화두 앞에 이제 저는 1시간 40분 전에 가서 서 있었고 그분은 2시간 만에 와갖고 딱 섰는데 너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는 돈을 원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스스로 억셉트하지 못하면 어떤 플래닝이 나와도 당신은 만족 못합니다. 당신이 그 돈을 벌어서 뭐에다 쓸지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를 내가 들이댈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단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정리까지 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는 좀 어렵겠으나 어쨌건 이 미용이라고 하는 이 업계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인정하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플랜을 세울 마음이 드시면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돌려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에 관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 이미지를 놓고 그 엔드 이미지 속에 숨어있는 숨은 그림 찾기를 계속하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잖아요. 10년 뒤에 나는 대학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대학 강단에서 하나하나 그림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코지한 인원을 데리고 이렇게 강의하는 내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1000명 계단 강의실에다 앉혀놓고서는 쫙 해놓고서는 막 이렇게 이런 거 쓰고서 막 하다가 막 분필 막 탁 던져 이런 모습을 내가 상상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그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하나하나는 미장센화되어 있는 거예요. 미장센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에서 연출해서 화면 속 모든 요소가 하나의 가치관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팅되어 있는 걸 미장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이미지 안에 미장센을 해놨어요. 그런 그 그림들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가치를 발견해내세요. 그리고 직면하세요. 아, 나는 생각보다 되게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구나. 저희 작가들 중에는 막 그런 그림을 상상하라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시뻘개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부끄럽대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신나는 상상만 해도 숨이 가빠지고 너무 싫대요. 자기는 정말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죽음까지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릴 그림은 아니에요. 그쵸? 아주 뭐 저기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년 동안 이루어야지 되는 가치 정도는 그 그림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작가로서 이렇게 타고난 재능이 많이 뛰어나서 막 쓰지 않고도 견딜 수 없어 이런 타입은 아니고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의 속성. 그래서 나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라거나 소설가라거나 이렇게가 아니고 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왜 하죠? 선물을 줄 때는 이 선물에 담겨있는 나의 마음을 받아줘가 있고 내가 몸으로 봉사를 할 때는 당신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할 때는 왜 전하죠?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내가 느낀 것과 같은 감정을 당신도 느꼈으면 좋겠어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하고 이야기를 전하는 거는 달라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재밌지, 슬프지, 놀랐지, 무섭지 이거거든요. 감정적 동의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늙어감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당신도 느껴서 조금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드는 거라서 그다지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 무엇을 쓰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게 별로 없어요. 공감하고 싶은 거겠죠? 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선물 추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먼저